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하얗게 번뜩였다. 최태주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것은 승자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이지안이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안이 결혼 생활 내내 썼던 검소한 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마치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태주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지난 5년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내일 있을 대기업 회장 딸과의 약혼 발표와 그로 인해 얻게 될 막대한 투자금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이지아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태준의 기대를 묘하게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빗소리와 섞여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는데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지안의 침묵은 태준을 점차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미간을 찌푸리며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참지 못하고 거친 목소리로 내뱉었는데 너 같은 고아 출신을 거두어준 은혜도 모르고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오는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지안이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이 사준 옷가지와 장신구뿐이라고 믿었으며 그녀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길거리의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준에게 있어서 지안은 그저 자신의 성공한 이미지를 위해 잠시 필요했던 액세서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안은 태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펜을 들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마지막 획을 그으며 펜을 내려놓는 그녀의 동작은 마치 오랜 족쇄를 끊어내는 의식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서류를 태준 앞으로 밀어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은 버림받은 여자의 것이 아니라 무능한 상대를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태준은 서류에 찍힌 선명한 서명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가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없이 순순히 물러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안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아이도 내가 데려가라며 자신은 곧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니 걸림돌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지안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남편이 아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잠옷 차림의 5살 배기 우진이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는데 아이는 낯선 공기를 감지하고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숨을 죽였다. 지아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고 우진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는데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준은 아이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재촉했다. 지아는 아이를 안은 채 침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명품이 아닌 아이의 옷과 필수품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에 있는 모든 것이 태준의 허영심으로 채워진 쓰레기라고 생각했기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직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마치 패배자가 아니라 개선장군이 전장을 떠나는 모습 같았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틀린 만족감을 느꼈고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불러 이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상대방 여자의 가족에게 보낼 화려한 선물을 주문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태주는 그것이 자신의 앞길을 축복하는 팡파르라고 생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지안이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쳐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다짐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가정주부라는 가면 뒤에 숨죽이고 살았던 거대 제국의 후계자가 아닌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건물 로비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와 아이를 바라보았고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지아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태준이 제공한 그 어떤 호의나 물건도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에 비를 맞더라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가는 쪽을 택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빗속을 걷는 지안의 등 뒤로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진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지아는 아이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겪는 수모와 고통을 뼈에 새기며 태준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도로변으로 나오자 지나가는 차들이 일으키는 물보라가 그들을 위협했지만 지아는 흔들림 없이 인도로 걸어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은 태준이 알지 못하는 유일한 물건이었고 그 안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는 그녀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힘을 깨울 열쇠였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분명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것은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지만 태주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며 샴페인을 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스스로 시작하고 있었다. 지아는 빗속에 멈춰서서 다가오는 차량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번개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차량 행렬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은 국내에 몇 대 존재하지 않는 최고급 모델이었다. 차량이 이지안과 우진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추자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 문이 먼저 열리며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우산을 펼쳐들고 급히 내려왔다. 그는 빗물이 튀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정중한 자세로 지안에게 다가왔고 그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주변을 차단했다. 노 신사는 대한그룹의 수석 변호사이자 지난 30년간 오너 일가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박무성 전무였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안을 불렀다. 그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직후부터 아가씨를 찾아 헤맸다며 늦게 모시러 온 불충을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안은 박전무의 등장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고 우진을 아는 채 열려있는 뒷좌석으로 몸을 실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추위가 일순간에 차단되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 가죽 냄새가 감돌아 방금 전까지의 비참한 상황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박 전무가 건네는 따뜻한 수건으로 잠든 우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5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던 자신의 진짜 신분과 막대한 유산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전무는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는데 그 표정에는 안도감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이지아님이 이혼 도장을 찍는 즉시 대한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이 상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아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산 내역을 훑어보았고 그것은 최태준이 평생을 발버둥 쳐도 만져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그녀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기를 원했기에 할아버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지아는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응시했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제국의 여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전무에게 지금 당장 한남동 본가로 가겠다고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운전기사는 즉시 핸들을 꺾었다. 같은 시각 최태준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키며 스피커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유를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빗속에서 처량하게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낄낄거렸고 이제 거추장스러운 혹을 떼어냈으니 내일 있을 투자 미팅은 100% 성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태준은 자신의 회사가 최근 유치하려는 대규모 자금이 사실은 대한그룹의 벤처 투자 계열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태준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가장 비싼 보석상에서 만날 약속을 잡으며 그녀가 원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지안을 내쫓은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술 냄새와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한 지아는 차에서 내리며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았는데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고 지아는 그들 사이를 걸어가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권력을 연결시켰다. 우지는 유모의 품에 안겨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지아는 박 전무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향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저택의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치수에 맞춰 제작된 최고급 정장과 구두들이 질서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지아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며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렸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최태준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를 드러냈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고가 시계를 채우며 전의를 다졌다. 지아는 서재의 상석에 앉아 박 전무와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는데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와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회사인 태진건설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를 스크린에 띄우라고 명령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오르자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침을 삼켰고 지안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태준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불법적인 로비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지안은 결혼 생활 동안 태준이 술에 취해 뱉은 말들과 집안에 방치해둔 서류들을 통해 이미 그의 치부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과 자본의 힘으로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박 전무는 지안의 명석한 분석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감탄하며 선대 회장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그녀에게 태준에 대한 처분을 물었다. 지안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일 아침 태진건설에 대한 채권 회수 통보를 시작으로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아는 창가로 다가가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드는 지평선은 태준의 몰락과 그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우진이 잠들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준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세상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이 트자마자 대한그룹 법무팀과 재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융권의 주요 인사들에게 지안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태준의 회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의 신용 등급에 대한 재평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모든 것이 지안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태준은 숙취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지안은 갓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를 통해 태준의 SNS 계정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간밤의 파티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화면 속 태준의 행복한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사냥개들이 풀렸고 사냥감은 도망칠 곳 없이 포위망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녀는 아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나섰다. 최태준은 다음날 아침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활기에 차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는데 태준은 그것을 그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오늘 있을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하지만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향긋한 커피 향이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재무이사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이사는 태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급하게 보고서를 내밀며 오늘 오전 입금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 전면 보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소리쳤지만 이사는 투자사 측에서 내부 감사상의 이유로 재심사를 통보해왔다고 더듬거렸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당장 투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회사의 부채를 해결하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었기에 이 순간의 차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비서실을 통해 연결을 시도해도 묵묵부답이라는 보고만 돌아왔다. 같은 시각 이지아는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태진건설의 주가 흐름과 자금 이동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믿고 있던 투자사가 사실은 대한그룹의 손자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손가락 하나로 수천억 원의 자금줄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지아는 비서에게 태진건설에 대한 정밀 회계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며 태준의 목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이 평소 집에서 술에 취해 떠들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지아는 법무팀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넘기며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할 타이밍을 조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해서 섬뜩할 정도였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부패한 기업인을 처단하고 시장의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태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믿었던 협력업체 사장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태준은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그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며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지며 분풀이를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업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무실 안을 맴돌 뿐이었다. 그때 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그가 은밀하게 자금을 관리해 오던 사설 대부업체의 대표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몹시 다급했다. 상대방은 금융당국에서 갑자기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태준의 차명 계좌들을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고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준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착신이 금지된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지아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감상하며 박 전무가 가져온 태준의 당황한 반응에 대한 보고를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이 지금쯤이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꿰뚫어 보았다. 지아는 아직 그에게 진짜 공포를 심어주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고 내일은 그가 자랑하는 인맥이라는 허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준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계의 유력 인사인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평소 자주 가던 고급 요정으로 향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건네며 이번 세무조사와 자금 압박을 막아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지만 요정 입구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다. 종업원은 김 의원이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있어 오늘은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 시각 김 의원이 만나고 있는 중요한 손님은 다름 아닌 이지안이었고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며 김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된 지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고 태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충성 맹세를 하고 있었다. 지아는 김 의원에게 태진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넌지시 조언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태준은 요정 밖에서 빗속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기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결국 발길을 돌려 회사로 돌아왔지만 텅 빈 사무실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금고를 열어 비상금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태준은 감히 자신의 전처인 지안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경쟁 건설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단정짓고는 내일 아침 일찍 라이벌 회사의 약점을 캐내어 반격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도간에 든 쥐신세였고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아는 퇴근길에 차 안에서 잠든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었음을 되새겼다. 그녀는 태준이 겪고 있을 혼란과 고통이 그가 지난 5년간 자신과 아이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네온사인은 지안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꼬인 자금 흐름을 풀기 위해 애썼지만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내일 예정된 약혼녀와의 데이트를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문자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밤이 깊어가고 태준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꿈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환영을 보았다. 반면 지아는 한남동 저택의 포근한 침대에서 우진을 품에 안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내일은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날이 저물었고 태준의 제국은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최태준은 눈을 뜨자마자 지끈거리는 두통을 느끼며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사무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에게는 마치 조롱하듯 눈부시게 느껴져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로 거울 앞에 섰고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초췌한 몰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재무팀에서 올려보낸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태준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 목록에는 평소 그에게 아부하던 투자자들이 아닌 은행 채권팀의 번호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태준은 비서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지만 인터폰 너머에서는 비서가 아닌 자동응답기 소리만이 들려와 그가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고립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집어던졌으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플라스틱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오전 10시가 되자 태준은 직접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급히 차를 몰아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다. 운전기사조차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도로의 정체는 그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긁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경적을 울려댔지만 꽉 막힌 도로는 마치 그의 앞날처럼 조금도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은행 VIP 상담실에 도착한 태준은 지점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대리급 직원의 차가운 사무적인 태도였다. 직원은 지점장이 본사 회의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고 둘러댔지만 태준은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며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비원을 부르겠다는 냉담한 경고뿐이었다. 직원은 태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태진건설의 신용등급이 하룻밤 사이에 투자, 부적격 단계로 강등되었음을 통보했고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그가 숨기고 싶었던 부실 채권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태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은행을 나서며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인 윤 회장의 딸 윤혜진과의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했다. 그녀와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윤 회장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이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태준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멘탈을 다잡으려 애썼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넌 할 수 있다고 최면을 걸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는 이미 혜진이 도착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굳어 있어 태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태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혜진은 인사도 없이 핸드백에서 태준과 내연녀가 미래를 즐기는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는 태준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아버지는 파렴치한 사기꾼과는 사돈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은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혜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미 태진건설의 부도 위기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재력을 보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빈 껍데기뿐인 남자에게 인생을 걸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혜진은 불쾌하다는 듯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홀로 남겨진 태준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이키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하려 했지만 속은 더욱 타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 예약된 식사 주문을 확인하려 하자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같은 시각이지 않은 윤 회장과 함께 시내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차를 마시며 태준이 겪고 있을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윤 회장은 지안에게 딸이 무사히 파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 대한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안은 윤 회장에게 태준이 재기할 수 없도록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윤 회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은 태준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동아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그가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인간관계의 단절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배신하고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태준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아침보다 더욱 흉흉해져 있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다가 그를 보자 황급히 흩어졌다. 태준은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실감하며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를 꺼내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태준은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라며 회피했다. 개 중에는 태준의 번호를 차단한 사람도 있었고 비서를 통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온 이도 있었다. 태준은 전화기를 붙들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이었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빚쟁이들이 회사 로비로 몰려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태준은 경비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마치 포위된 성 안의 영주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구원병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준은 책상 아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서류들을 허공에 흩뿌렸다. 지아는 퇴근 후 우진과 함께 평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TV뉴스에서는 태진건설의 주가 폭락과 경영위기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진은 화면에 나오는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지아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태준의 모든 개인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밤이 깊어가고 태준은 텅 빈 사무실에서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술기운은 오히려 그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술병을 던져 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깨뜨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반성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태준은 문득 지안이 떠날 때 남겼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이런 거대한 일을 꾸밀 능력 따위는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지안이 지금쯤 싸구려 여관방에서 아이와 함께 밥이나 굶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위안을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되어 그를 덮칠 예정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태준이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을 흐릿하게 뭉개버려 마치 그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지만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와 혜진의 경멸 어린 표정이 환청과 환영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운명의 날인 세 번째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름없었다. 운명의 날인 세 번째 아침이 밝았을 때
최태주는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다. 그는 습관처럼 비서를 호출하려 했지만 인터폰은 먹통이었고 사무실 문 밖에서는 낯선 인기척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태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지만 그곳에는 직원들이 아닌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사무실 집기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태주는 이게 무슨 행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집행관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그의 가슴에 들이밀었다. 서류에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태준 명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이 동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태주는 종이를 찢어버리며 발광했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건물 1층의 커피숍으로 내려가 카페인을 섭취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주문한 커피값을 결제하려는 순간 신용카드가 단말기에서 거부당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점원은 잔액 부족이라며 카드를 돌려주었고 태주는 당황하여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 상태라는 메시지만 떴다.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과 점원의 경멸 어린 눈빛이 태준의 등줄기를 식은땀으로 적셨다. 태준은 홧김에 지갑을 집어던지고 커피숍을 뛰쳐나왔지만 주머니에는 현금 한 푼 없었고 당장 갈 곳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최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버스비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스위스 은행 계좌마저 동결되었다는 비보였고 이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깨달았고 그 거대한 힘의 실체가 대한그룹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태주는 감히 자신이 대적할 수 없는 거이니 자신을 밟아버리려 한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이지아는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박 전무로부터 태준이 겪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차가운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겪는 굴욕과 절망이 자신이 지난 5년간 겪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지아는 오늘 오후에 열릴 태진건설의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상실에서 가져온 검은색 정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태주는 거리를 배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남은 자존심이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편의점 앞을 서성거렸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수상한 눈초리로 그를 감시하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지안과 아들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아주 잠깐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불행에만 집중했다. 그는 문득 대한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엉뚱하고도 절박한 생각에 도달했다. 태주는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읍소하면 나이 많은 노인네인 회장이 동정심에 한 번쯤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는 무작정 대한그룹 본사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고 개찰구를 뛰어넘다가 영무원에게 제지당해 망신을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태주는 웅장한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앞을 가로막았다. 태주는 자신이 태진건설의 대표라고 소리치며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노숙자 취급하며 밖으로 끌어냈고 태주는 바닥에 뒹굴며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엘리트 사원들이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고 태주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그때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태진건설의 경영권이 대한그룹으로 넘어갔으며 오늘 오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태주는 뉴스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자신이 회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보다 아직 재기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그는 주주총회장에 난입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찢어진 슈트를 털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태진건설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태주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걷고 또 걸으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도로변을 걸었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해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주주총회장을 뒤집어 엎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주주총회 참석을 앞두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과거의 이지안이 아닌 대한그룹의 회장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전무가 들어와 출발할 시간이라고 알리자 지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무실을 나섰다. 태준이 태진건설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로비는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회의장이 있는 층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몰락한 사업가의 전형이었지만 그의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았다. 회의장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던 태주는 안에서 들려오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로운 대주주의 대리인이 입장한다는 멘트가 들렸다. 태주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문을 박차고 들어갈 준비를 했고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 베일에 쌓인 대한그룹의 회장 멱살이라도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지아는 무대 뒤편에서 태준이 건물에 침입했다는 보안팀의 보고를 듣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는 태준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카운트다운 소리와도 같았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지막 회전을 시작했다. 주주총회장 내부는 이미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고요했고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진건설의 몰락과 새로운 주인의 등장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공기 중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정막이 깨졌다. 최태주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회의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은 흡사 광인과도 같아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단상을 노려보며 누가 감히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듣기 흉했다. 주주들은 한때 자신들이 우러러보았던 젊은 CEO의 비참한 몰락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안 요원들이 태준을 끌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는 죽기 살기로 버티며 단상 쪽으로 몸을 날렸고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대주주가 누구인지 당장 얼굴을 내밀라고 악을 썼는데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때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신호를 받고는 보안 요원들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보냈다.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 뒤에서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한 여성이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오는 그녀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태주는 눈부신 조명 때문에 눈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익숙한 실루엣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선명한 이목구비가 드러났고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분명 자신의 전처 이지안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수수한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곳에는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주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자신이 대한그룹의 회장이자 태진건설의 새로운 대주주임을 선포했는데 그 목소리는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그녀의 정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태주는 그제야 지난 3일간 자신에게 벌어진 지옥 같은 일들이 모두 그녀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든 사람이 바로 곁에 있던 아내였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지안은 태준의 절규를 무시한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 발걸음은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가는 집행관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과 권력이 사실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알겠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태준은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호사가 지안의 침묵과 인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이건 꿈이라거나 몰래 카메라일 것이라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지안은 손짓으로 스크린을 가리켰고 화면에는 태준이 저지른 횡령, 배임, 분식회계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과 차명, 계좌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나타나자 주주들은 분노하며 태준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치부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최태준 전 대표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으며 가정에서는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지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그에게 죄의 대가를 물었고 그 모습은 정의의 여신처럼 단호하고 엄격했다. 태준은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지안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비굴한 모습에 장내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는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지안은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빼며 그를 밀어냈다. 태주는 바닥에 엎드려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지안은 싸늘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가족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했을 때 이미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당신이 우진이와 나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밤에 당신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주는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회의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태준을 에워쌌다. 지아는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을 경찰에게 건네며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들은 태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음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다. 태준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안을 향해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안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려 주주들을 향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고 태준은 그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티끌처럼 작아짐을 느꼈다. 그는 회의장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지안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소란이 정리되자 지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카리스마에 감동하여 기립박수를 보냈고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아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우진이를 부르며 엄마가 해냈다고 속삭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안도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서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승리의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무대 뒤로 돌아온 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전무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훌륭했다고 칭찬하자 지아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이 지안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태주는 차가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겠지만 지안과 우진에게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지안은 박 전무에게 태준의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내부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결탁했던 임원들과 비리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태진건설을 넘어 대한그룹 전체를 이끌어갈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얇은 죄수복을 뚫고 최태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그는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오리털 이불과 난방이 잘 되는 펜트하우스에서 잠들었던 그였기에 좁고 냄새나는 독방의 현실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비참한 몰골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접견실에서 만난 국선 변호사는 태준의 서류를 검토하며 한숨만 내쉬었는데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쳐서 형량을 줄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태준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준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은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자 일찌감치 사임계를 제출하고 떠나버렸기에 그는 이제 법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신세나 다름없었다. 반면 이지아는 태진건설의 회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두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며 두려워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이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경영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 사내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녀는 과거 태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고 바닥을 쳤던 주가는 다시 반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태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재벌가의 갑질과 비리를 규탄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태준은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지안에 대한 원망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법정 내부는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검사는 태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태준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준의 내연녀였던 혜진조차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지아는 그 시각 법정에 나가는 대신 우진의 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해 아이가 무대 위에서 율동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태준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며 아이의 웃는 얼굴을 눈에 담았다. 우진은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아는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지난날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치유를 경험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 무렵 태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태준에게 징역 12년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제사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태준은 판결문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에게 양쪽 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태준이 수감된 교도소는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악명 높았는데 그는 그곳에서 왕년의 회장님이 아닌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여 온갖 괴롭힘과 멸시를 견뎌야 했다. 그는 좁은 감방에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회색 벽과 철창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독선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지아는 태준의 구속 이후 대한그룹 차원에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과 주거 지원, 그리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재단 출범식에서 지아는 진심 어린 연설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아는 우진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나갔는데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진은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연을 날리고 있었고 지아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가 보내온 태준의 복역 상황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읽었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최태준이라는 존재는 이제 증오의 대상조차 아닌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낯선 타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아는 보고서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은 뒤 우진에게 다가가 함께 연을 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연처럼 그녀의 인생도 이제 막힘없이 비상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서 있었다. 지아는 우진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우진은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했다. 아이는 아빠가 멀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곁에 있어서 슬프지 않다고 말해 지안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지안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는 슬픈 일 없이 웃을 일만 가득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우진은 엄마의 볼에 뽀뽀로 화답했다. 저녁이 되자 지안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묵념을 올렸는데,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회사를 잘 이끌고 있으며 우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였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 전무가 서재로 들어와 내일 있을 해외 출장 일정을 보고하자 지아는 프로페셔널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대한그룹을 글로벌 톱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중과 찍었던 결혼 사진 대신 우진과 함께 찍은 밝은 표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아는 침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불과 1년 전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자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자신을 칭찬해 주었다. 교도소의 독방에 갇힌 태주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지안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순찰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고,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눈을 감았다. 지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옆좌석에는 든든한 박 전무가 동행하고 있었고, 뒤따르는 차량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타고 있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한 지아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화면 속의 그녀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기자는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화면 속의 지아는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지아는 아래로 보이는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저 아래 구름 밑에 두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날아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스스로 쓴 결말은 눈부신 해피엔딩이었고, 그녀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